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안녕하세요. 지금 거기 몇 시입니까? 여기 오전 10시 6분입니다. 네.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긴장해서 못했습니다. 음, 뭐, 많은 사람 보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네네. 그냥 예, 예. 대화하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한은열 청년께서 시작하라고 하면 네네. 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녹음되지?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뜻 안에서 이기영 집사님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또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영상통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집트를 237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뭐 건강하게 잘 계신가요? 예. 그 기도 덕분에 잘 건강히 잘 있습니다. 네. 얼굴이 반닥반닥한 것 같아요. 화면이라 그런가? 예. 네. 예. 여기 계속 뉴스에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는데 바로 옆에 그쵸. 있는 나라에서 느끼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종사하는 업무가 물류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으로도 여기서 이제 수출하는 물량이 있거든요. 근데 업무적으로는 다 막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지만 삶적에서는 크게 뭐 체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스라엘이랑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맺어서 크게 개의치 않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집트 내에서도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대선이 있는데 내년 6월 예정인데 지금 올해 말로 앞당겼거든요. 그만큼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연임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내부적인 거 신경 쓰기 바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집트에서는 아직은 크게 뭐 이슈가 될 거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오늘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또 이집트에 계시면서 느꼈던 점,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점 등등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집트에도 보면 거기 한인교회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집사님께서 그쪽에 이제 들었거나 보셨거나 어, 그런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그쪽에서 다른 음. 교단이나 또 선교단체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우선은 그 한인교회는 이곳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나일강 근처에 있는 카이로 안에서 나일강 근처에 있는 마아디란 곳에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뉴카이로라는 곳에 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 뉴카이로에 있는 교회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뭐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도 많이 다니지만, 그 마하디라는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사님들 위주가 많이 다니고 있는 한인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서 우선은 그 15년 이상 지금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이신 분과 좀 간략히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 기반으로 좀 내용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그 아시다시피 무슬림이 약 90%고 10%가 기독교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무슬림 분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신분증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콥틱 신분증과 무슬림 신분증이 아예 별개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 이상이 더 기독교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우선은 여기에서 비자로 있으시는 거는 30일짜리 비자라든지 6개월짜리 비영리 비자를 통해서 계속 연명을 이제 연장을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따로 비자를 뭐 중국처럼 사전에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공항에 도착해서 비자를 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짜리는 25불, 6개월 비영리는 70불씩 그렇게 계속 내면서 이제 연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뭐 다들 아랍어를 사전에 공부해서 오시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아랍어도 뭐 문어체는 후사, 부어체는 암미라고 해서 있지만 이집트에 오시면 이집트만의 아랍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도 다시 여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시 이집트 언어를 이제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대상들은 뭐 각각 선교사님들마다 그 미션이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난민들 대상으로 하거나 콥틱 가정들 대상으로 해서 이집션 언어를 배워서 이제 말씀 선포를 하거나 이제 섬기는 쪽으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집트가 빈민국이고 GDP가 3,000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35,000불. 근데 상당히 가난한 빈민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한국 분들 통해서 뭐 머리 자른다든지 뭐 그런 봉사, 개개인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집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섬기고 가는 방향으로 도와주면서 말씀을 섬기는 쪽으로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이상 있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그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신학원이 뭔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콥틱이다. 로마 속국 영향을 받아서 콥틱이다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콥틱과 개신교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에는 장로, 감리, 순복음 요 세 개 교단이 있고요. 각 교단별로 이제 신학원이 존재를 해서 그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신학원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게 뭐 교단이 힘이 있거나 뭐 자금적인 운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열악한 환경이고 그나마 이집트 정부에서 허가한 신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아바세야라는 장소에 있는 신학교인데 장로교 교단의 신학교고 유일하게 그 신학교만이 정부에서 졸업장도 주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선교사님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약을 하면 난민 대상이거나 아니면 그 이집트 밑에 수단이 있거든요. 수단에서 올라온 난민들 대상으로 봉사하고 교육해 주면서 이집트 언어를 갖고 말씀을 선포하는 기준으로 많이 하시고 아니면 좀 오래 계신 분들은 그렇게 신학원 같은 데서 강사 역할로 영어로 강사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집션들을 양성을 하는 목회자를 양성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션들이 그 목회자 양성을 해도
개척교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상 개척교회를 하려면 그 목사가 실질적으로 그 교회의 건물을 모두 소유를 해야지만이 개척을 할 수 있게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그런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그냥 사회 일 하면서 말씀 선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척을 하는 경우라면 정말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맣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분들도 가정에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질병, 이런 부분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는 케이스는 기존의 교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들이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면서 운영이 되는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많은 부패라든지 이런 어려움들도 많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집트 내에서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약 한 150가정 정도가 있다고 대략적인 추측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월 단위라든지 분기별로 그 선교사님들끼리 그런 모임을 하는, 그래서 정보 교류도 하고 이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교류를 하는 커뮤니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고충을 보면 어찌 보면 선교사기 때문에 한국에서 파송을 나와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선교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의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방 국가인 뭐 요르단, 터키 이런 데는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더 편의성이 주고 교회 개척도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과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 한국인에 대한 그런 어드밴티지,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호응적인 반응이 많은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일단 되게 보수적인 집단에다가 그런 시스템상 개척교회를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신분 노출이 되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라는 부분에서도 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지지도 점점 없어지다 보니 자체적으로 이곳에서 교회 지원보다는 본인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점점 가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렵거나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 추세라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집트가 생각보다 더 선교하기가 어렵네요. 어, 네. 거기는 뭐 핍박이나 그런 건 없나요? 교회나 실, 선교사님들. 예. 실질적으로 뭐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시거나 그런 케이스는 따로 저는 들은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외국인이 그 현지 이집션을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없고, 추가적으로 이 무슬림 문화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다 보니까 이 내에서도, 이집션 내에서도 무슬림 문화가 너무 강해서 콥틱이랑 어울리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거에 대해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도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은열 청년 질문 하나 해주시죠. 네. 이렇게 되니까 뉴스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성교사님께서 집사님께서 이전에도 저희 교회 단톡방에 이렇게, 현장에 교회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이제 네. 그런 걸 볼 때 이제 그 현장에서, 믿음을 가진 그런, 이집트 사람들의 이제 삶이 어떠한지 좀 듣고 싶고, 혹은 이제 혹시나도 저희 나라 사람이 있다면, 이제 또 다른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이제 그분들의 삶은 어떠한지, 이제 집사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 우선은 그 지난번에 그 동굴교회 사진을 가면서 되게 정말 좀 가슴이 많이 아팠거든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고요. 저희의 지금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게 참 감사한 게 많구나. 반성도 되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접한 국가이다 보니, 그리고 지금 정부 부패도 상당히 심하고,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한 나라다 보니, 기본적으로 무슬림이 다 정권을 갖고 있고, 고위층은 다 무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콥틱 그런 기독교인 중에서, 이집션 중에서는 뭐 크게 성공을 하거나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거나 하는 계층의 유명인이 크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기독교가 그런 사회적으로 무언가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뭐 회사 내에서도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 직원들이고 그 중에 한두 명 이제 콥틱교인 직원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물론 일할 때는 어울리지만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님 분들은 무엇이 됐건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님들 가정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사명감을 갖고 아랍어를 열심히 배워서 오지만 현실 속에서 다시 이집트 언어를 1, 2년 배우면서 이들과 부딪히면서 실질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막 어울리다 보니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런 한국에서의 그런 지원을 받는 부분도 점점 부족해지는 현상에서 여기서 영리 활동을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현실과 그 사명감의 그 괴리 속에서의 힘드신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고요. 그 자식들도 같이 이제 자식들이 이제 또 다른 한국인들과 어울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한인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주재원 자녀들은 막 국제학교 다니고 좋은 혜택 받는데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분들은 그렇게까지 학비가 그렇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간의 그런 청소년 시기의 그런 괴리감 부분들도 좀 있고, 우리는 왜 이 학교를 못 다녀? 나는 왜 이걸 못해? 라는 부분에 대한 그 자녀들의 또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 그 한국인 청년들도 많이 있나요? 한국 젊은이들은 거기서 주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선교사님 분들이거나 이게 저같이 이제 회사 일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랍어과를 나온 유학생, 이렇게 추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은 이제 아랍어과를 나온 유학생들이 공부를 어학연수나 이렇게 휴학을 하고 온 케이스거나 아니면 이집트로 여행을 왔다가 그 홍해바다라든지 이런 되게 휴양지가 되게 많거든요. 좋은 곳이. 그래서 아예 막 한 달, 1년 이렇게 아예 거주 목적으로 여행 왔다가 너무 좋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 청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같이 회사 일 때문에 아니면 회사 일로 해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한국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인교회에서 청년부들은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고정 인원이 있고요. 주로는 이제 뭐 교회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청년부끼리 서로 모임을 하고 셀 모임 하면서 삶 나눔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어느 한 청년이 그래도 감사하게 장소 제공을 해줘서 여기는 금요일, 토요일이 주말이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불금이 여기는 불목이 되는데, 목요일 날 저녁마다 이제 그 친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찬양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삶 나눔하는 시간들이 좀 추가가 돼서, 거기서 이제 좀 깊은 말씀을 나누는데, 주로 말씀 나누는 게 이제 회사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딜 가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그 이집션들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 이집션들에 대한 그 답답함, 그런 문화 차이, 그리고 업무 처리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거기서 이제 화를 내고 또 거기서 화낸 거에 대해서 또 죄책감을 가지니까 또 이런 거 좀 이겨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 되게 이런 빈부격차가 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또 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쪽으로 삶 나눔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삶적인 부분에서는 뭐 회사 일을 하거나 뭐 언어학에서 배우는 거는 뭐 어딜 가나 비슷하겠지만 여기가 위치상 이제 유럽과도 가깝기 때문에 중간에 연휴가 있으면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물가가 싸다 보니까 그런 재정적으로도 좀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연휴 때는 이집트 내에서 뭐 휴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는 이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인마트가 없어서 그런 뭐 고추장 된장부터 해서 뭐 라면, 과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한국 식당은 또 다행히 한 5군데, 6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끔 저희끼리 모여서 한국 식당 가서 뭐 음식 먹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이집트란 나라가 우리는 굉장히 생소하고 옛날에는 성경에는 굉장히 고대 왕국, 강국으로서 이름 있는 강한 나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이제 왜소해졌고 비미한 나라처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집트라는 그 지역과 주변이나 세계 지역과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음, 예. 우선은 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세계와의 교류, 이런 부분을 보려면 이집트 자체를 먼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제 이슬람 국가들은 다 평화적으로 잘 지내고 있고, 최근 이스라엘이랑은 완전 이제 적대 관계시였지만 지금 이제 평화협정을 통해서 서로 크게 관여를 안 하는, 서로 친분이 있다는 아닙니다. 전혀 그냥 서로 남남 국가인 것처럼 이제 지내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내에서도 어쩌면 이집트가 좀 중재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중립국으로서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치상 유럽과도 가깝고 수에즈 운하를 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징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위치가 좋고,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 우리 그런 역사적으로나 그런 관광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은 관광 혜택도 그냥 선조들로부터 거저 얻은 혜택도 있고, 나일강에 있다 보니까 나일강에서 풍요로운 곡식이나 과일들이 많이 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 오렌지 하면 선키스트 유명하셨어요. 근데 오렌지의 전 세계 최대 수출국은 이집트입니다. 되게 사막만 생각을 하는데 나일강 주변에 곡식이라든지 과일들이 되게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봄 날씨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겨울에는 좀 쌀쌀한 가을 날씨, 여름에는 좀 많이 뜨겁고 하지만 습기가 없기 때문에 되게 건조한 날씨라 날씨도 상당히 되게 좋은 나라고요. 그러니까 날씨, 지리적 위치, 그리고 나일강에 있어서 풍요로움, 선조들의 혜택,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그럴까를 저도 주변에 여기 코트라 나와 있는 분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루즈하고 정부 부패가 심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서 더 지금은 가난한 나라가 된 것 같다라는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옆 국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옆 국가입니다. 그 가자라는 구역이 이집트랑 경계 지역이라 바로 옆인데도 크게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 이유가 그 앞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지금 이집트 내에서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일정도 앞당겨서 빨리 연임을 하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집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1억이 넘는 인구로 전 세계 14위입니다. 젊은 층이 대다수고요. 그만큼 생산 인력이 높고 성장 가치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집트 인구수 대비로 70%가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뭐 옛날에 브릭스라든지 뭐 되게 성장 국가다 하지만 여기는 반대로 인구가 많은 게 정부의 지출이 너무 많아지는 짐이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산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 2명만 낳아라. 근데 종교랑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낳는 건 신의 축복이다. 정부는 신에 반대하는 정책을 내놓은 거다. 라고 해서 유명무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막 3, 4명 있는 가정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없다 보니 아이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란 인원이 없어서 그냥 되게 길거리에서도 그냥 먹을 거 달라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가 50% 미만. 그리고 PC 보유자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집트 나라가 지정적으로는 좀 좋은 게 원유 매장량이 전 세계 0.5%, 천연가스 세계 6위, 수출 세계 6위고 수에즈 운하 껴서 엄청난 이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고, 이제 그런데 경제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은 최대 밀수입국입니다. 주식이 밀인데 전 세계 최대 밀수입국인데 그 밀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넘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밀수입이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오다 보니까 밀수입의 그런 금액이 높다 보니까 달러 지출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코로나 터지면서 관광 수입도 확 줄었고요. 그러니까 지출은 많아졌는데 수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돈이 없다 보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젊은 인구층도 많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환할 능력이 없다 보니 외국 기업이라든지 외부에서도 투자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달러는 줄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여기 내부적으로도 달러에 대한 가치가 작년 같은 경우는 1달러에 이집트는 파운드를 씁니다. 1달러에 15파운드였습니다. 지금은 1달러에 30파운드. 블랙마켓이라 그래서 사람들끼리 달러, 파운드 저희 바꿔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1달러에 40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약 35% 이상이 작년 대비로 올라서 35%면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 3,000원이었다. 그럼 30%가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3,900원, 4,000원이 된.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올랐음에도 급여는, 인건비는 안 올랐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층은 그거를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누리고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도 LCC 대통령인데 10년 넘게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임을 하고 싶어서 대선마저 앞당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대선을 그러면 너희들의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투표를 해도 집계 과정에서 위조가 되고 이게 검증될 길이 없으니 결국엔 당선될 사람은 뻔하다. 투표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크게 그냥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발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종교적으로 인샬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랍어에. 인샬라가 주님 뜻대로. 근데 그 인샬라 정신이 좋은 쪽으로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다. 아, 네.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이건 주님 뜻대로 흘러가는 거야. 내 몫이 아니야. 그래서 안 하는 쭉 방향으로 가거나 알아서 되겠지 라는 마인드가 강하다 보니까 좀 그런 잠재적인 정말 축복받은 요구 조건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렵고, 그리고 되게 루즈하고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구체적인 그 나라의 사정과 형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그러한 종교가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분들의 네. 어떤 삶의 체질, 뿌리, 뭐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이슬람 국이 아무래도 자리 잡다 보니까 중간에 모스크라 그래서 기도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 그리고 백화점이나 공공시설에도 화장실 옆에 기도실이 따로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장소에서도 쇼핑하다가도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래서 기도실이 기본적으로 쫙 깔려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인샬라 정신이 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어떤 거를 막 한국인처럼 열심히 책임감 있게 막 서바이벌 막 이런 쪽의 경쟁 구도보다는 그냥 아마 행복 지수는 본인들도 높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그냥 이 또한 주님의 뜻이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게 강하고, 그리고 그런 상하 관계가 되게 뚜렷합니다. 이게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상하 관계가 여기도 상당히 뚜렷합니다. 이 또한 이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냥 나는 그냥 요 수준이 그냥 맞다. 로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이제 이집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종교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는데 거기서 이제 무슬림 교육과 콥틱 교육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 학교 내에서 콥틱 교육을 받는 애들은 너희는 우리랑 달라. 아무래도 이게 부모님 영향들도 있겠죠.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콥틱 그 교육을 듣는 애들은 왕따를 당하는 성향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신앙심이 반대로 또 강해지는 부분도 있어서 중학생이 되면 그 콥틱 애들은 여기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이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보면 콥틱 직원들은 십자가 문신인데 중학교 때 이거를 문신을 해서 잊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뭐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도 제가 경험한 거에서는 이제 라마단 기간 때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무슬림들은 이제 물도 먹을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거든요. 예외적으로 아프거나 약을 먹어야 되거나 그런 경우는 식사를 하고 약도 먹고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콥틱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점심을 먹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되게 눈치를 보거나 구석에 가서 몰래 밥을 먹거나
이제 그런 문화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회사 내에서도 기도실이 항상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기도실 프레이어 룸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하루에 5번씩이든 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서부터든 사회 문화서든 무슬림과 기독교가 많이 나눠져 있는 게 있고 공공시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신분증상 무슬림들은 개종을 해도 신분증 자체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무슬림은 무슬림끼리 결혼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만약에 그리고 무슬림 남자는 다른 종교의 여자와 결혼을 해도 되는데 무슬림 여자는 타 종교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단순히 그냥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주변의 그런 시선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연을 끊어야 되는 아니면 심지어는 아버지가 딸을 차라리 결혼할 바에는 살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저도 여기 이집션 친구들을 몇 명 이제 사귀게 됐는데 감시 체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눈치를 많이 봐요. 겉으로 보기에 자기네들을 홀리해야 되고 이게 또 부모님, 가정과 연관돼 있고 주변 동네 사람들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뭐 히잡을 써야 되는 가정이었으면 계속 히잡을 써야 되고 그리고 밖에서는 히잡을 안 쓰다가도 집에 올 때는 히잡을 쓰거나 그리고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외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계속 전화가 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결혼을 만약에 무슬림끼리라도 하게 되면 남자가 재정적으로나 모든 주도권, 가장의 역할을 남자가 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귀속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존여비의 사상이 많이 있고 여직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1년 동안 이제 출산휴가식으로 돼서 계속 급여를 주면서 출산휴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8시부터 5시까지 근무 시간인데 아이가 있는 여직원은 4시에 퇴근을 합니다. 노동법상 아이가 있는 여직원은 조기 퇴근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기본적으로 내 여직원을 좀 선호를 하지 않는 좀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그럼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결혼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되게 스마트한 게 이렇게 뭐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자도 기본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무슬림 남자들은 4명까지 와이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까지 부인을 거느릴 수 있고 다만 2번째 부인, 3번째 부인 이렇게 얻을 경우는 첫 번째 와이프가 동의하에 근데 기본적으로 주도권이 남자가 다 있기 때문에 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층도 여자들이 낮고 결혼을 해도 귀속 개념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한번 해보시죠. 되나요? 아, 이기영 집사님 그곳에서, 예. 기도 망대로서 또 그곳에 계시는데, 또 그리고 전도의 문으로서의 그 이집트의 삶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살짝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집트에 있으면서 처음엔 저도 되게 다른 문화고, 무슨 저는 인프라도 그렇고, 무슨 휴전국인 줄 알았어요. 건물이 부셔진 것도 중간에 되게 많고, 건물마다 중간에 막 사막 나오고,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애초에 빨리 손절하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감사한 게 좀 많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집트는 점점 좋아지는데 이집션들에 대한 전 불만도 되게 많았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답답한 들 많고 그 인샬라 정신이 업무적으로 끝까지 무언가 업무 해결이 아니라 내 잘못 없어요. 내 잘못 없어요. 죄책감들이 이게 믿음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니 업무적으로 본인의 실수를 감추려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로 빵빵빵 터지다 보니 문제 터트리는 놈 따로 있고 해결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집션들을 되게 기도는 하고 사랑해야지 하지만 너무 싫어했던 부분도 많고요.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도 많고 본인들한테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면 바로 인사팀에 말을 하던가 뭐 그래요. 되게 그만큼 순수한 영혼들이 있는 경향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저도 지금 뭐 10개월 기간 동안에 겪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순수함과 이런 부분들 오히려 잘 코칭을 해서 인도해야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회사가 삼성에서 일하는 이 이집션들 직원이면 나름 그 계층에서는 교육을 받고 영어도 잘하고 엘리트층에 속할 수 있는 부류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게 많은 기독교인의 한국인이 되게 믿음 안에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삶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를 많이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이집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집션들의 그런 성향을 많이 알면서도 말씀으로 내가 이러한 스트레스와 혼자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 걸 해결하는 스토리들을 전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뭐 예수 믿어, 예수님 믿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좀 향기를 많이 품어야겠다 라는 방향을 좀 지금은 많이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름과 답답함을 차라리 내가 품어야 될 공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또한 이게 제가 나중에 세계보고만 하는 데에서도 이 한국인의 고정관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고정적인 부분들을 더 포용력을 늘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오늘 지금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자신도 많이 평온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되다 보니 조금 더 듣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망대로서 우선은 전도의 문, 제가 뭐 직접적으로 뭐 이집션 아랍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그 선교사님, 15년 넘게 있던 선교사님들이 그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가난한 콥틱교 사람들의 한 5가정에서 10가정을 섬기고 있다고 해요. 섬긴다는 게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뭐 가구를 사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도와주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 선교사님에게 좀 조금이나마 마음의 후원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얼마나 가난하냐 그 지금 섬기고 있는 가정의 사례로 보면 일단 과부인 가정이 많고 애들이 한 3, 4명 있고요. 근데 어머니 도와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는 절대 못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쓰레기 주워서 뭐 이렇게 하거나 근데 한 달 수입이 한국 돈으로 4만 원 미만입니다. 4만 원 미만으로 4명, 5명이 산다. 하루에 한 끼 먹고요. 다른 거는 할 수도 없고 일하다가 다쳐도 병원을 갈 수가 없고요. 근데 그런 가정들을 이분도 어려운 가운데서 4, 5가정을 섬기고 많을 때는 10가정까지 섬긴다?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우리 입장에서 5만 원, 10만 원도 클 수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그게 한 달에 생계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갈 때 같이 그 가정 방문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전 생겼고요. 그러면서 전도의 좀 문으로 활용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 회사에서 직원들과 아무래도 가장 하루의 시간 동안에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직원들에게 막 업무적으로 짜증 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 자녀로서 제가 이러한 삶, 그리고 얘네들한테 가이드를 주고 조금 더 넓은 세상, 조금 더 좋은 그런 방향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좀 에너지가 소비되더라도 더 많이 얘기해주고
더 품고 그러자. 근데 그런 그것들을 고마워했을 때, 아니야, 나도 하나님한테 그걸 받았고, 나도 예수님한테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조금 더 계층이 있는 이집션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두 종류로 섬기려고 하고, 세 번째는 한국인. 아무래도 저희 청년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는 아침마다 음향이랑 영상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줌으로도 화상회의 쏘는 거, 그리고 음향 찬양팀 마이크, 뭐 이런 거 섬기고 있는데, 그럼 섬기려다 보니까 아침 일찍 교회를 가야 되고, 금요일 아침에. 그러면 불목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 패턴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지금 이은희 권사님이 계속 말씀을 공유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되게 감사한데, 그 말씀 갖고 저도 출근길에 매일 보면서 묵상을 하고, 저희 그 청년부 그룹창에도 말씀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라는 의견들도 많고, 그 말씀 붙잡고 이러한 삶의 나눔에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글, 말씀, 지속적으로 공급받은 것들을 저도 그 한국인 청년들한테 좋은 말씀을 계속 전달하면서 그들이 삶 속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그게 이집션들한테든 본인 자신들한테든 말씀으로 무언가가 삶의 그런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세 종류로 저는 현재로서는 전도의 문으로 기도 망대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 집사님은 주재원으로서 그 무역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세상 일이죠. 그럼 그런 회사 생활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얼마나 바쁘고 또 어떤 일을 또 맡고 있고 또 회사 내 생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선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삼성 SDS고, 삼성 SDS에서의 물류 파트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서는 세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우리 가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등등. 가전사업부가 있고, VD라 그래서 텔레비전, 태블릿 위주로 하는 사업부가 있고, 핸드폰, 우리 갤럭시 핸드폰 사업부가 있어서 반도체도 있지만 반도체는 이제 하진 않고요. 저희는 그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 삼성전자의 모든 물량의 수출입을 핸들링하는 게 삼성 SDS입니다. 그래서 삼성 SDS에서도 IT 사업부와 물류 사업부가 있는데 물류 사업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집트에는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랑 이제 태블릿 PC를 만드는 생산 라인의 공장이 크게 있고요. 그 안에 공인들은 한 4,000명 정도가 있고,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핸드폰도 어느 정도 생산 라인이 들어와서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뭐 내년, 내후년 가전 쪽도 이제 사업부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점점 이집트는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고, 왜? 지리적 위치가 가깝고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단가 세이브 부분이 있어서 이집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로서는 원자재 같은 경우는 아시아 국가, 중국 포함해서 뭐 한국, 그리고 베트남 이런 데서 수입해 오는 자재를 여기에서 만들어서 유럽, 중동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로 수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 세계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국제적인 이슈들이 모든 물류 영향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슈가 많고 정신이 없겠죠. 왜냐하면 물류에서 이게 지연이 되면 판매로 영향이 되고, 판매는 실적과 매출로 연관이 직접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면 안 되는데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다고 안 하냐가 아니라 그럼 어떡할 건데요? 에 대한 대체 방안을 찾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옆국가에 이스라엘로 나가는 거, 다음 주, 다다음 주 당장 나가야 될 물량이 있는데, 그럼 어떡해요? 판매는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대체 방안은 뭐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짜내야 되고,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고, 반대로 KPI 그 납기 준수가 깨졌을 경우에는 소명을 해야 되고, 그럼 앞으로의 개선책은 뭔가요에 대해서 챙겨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집션들의 그 매니저급의 성향에 영향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보는 부분보다는 나는 이거 내용 공유했어요. 그게 문제에 대한 히스토리예요. 이거 왜 이런 문제가 발견됐어? 라고 물어보면 이거 내가 이거 공유했고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저쪽의 문제예요. 되게 어린아이 같은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고 이게 이걸 어떻게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핵심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생각을 리마인딩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서 짜증도 많이 냈었고 화도 많이 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션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고 이집션들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면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관리를 할 수 있을 디테일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그만큼 예상치 못함과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들, 전혀 잘못 맥을 짚는 방향성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있으면서도 그런 관리 포인트들이 그냥 관리자들은 지시만 하고 어느 정도 그냥 큰 틀만 딱딱딱 방향성 보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짚고 가야 되는 부분들. 근데 그런 성향이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이게 단점일 수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오버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물론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오버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선택이란 걸 해서 오버하는 게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버하다 보니까 문제를 알게 되고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 그들에게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점점 이곳에 적응하면서 그런 성향들을 이제 어찌 보면 토대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게 현지 매니저들급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근본적인 시스템화, 메커니즘화, 보고화, 보고 체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1월 대비로 봤을 때 점점 갖춰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짜증 이런 부분보다는 고맙다, thank you for checking, 뭐 고맙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봐줘. 이러면서 반대로 또 아이디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서로 이제 호흡이 많이 맞춰진 부분들이 있어 더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되게 직원들을 보면 되게 겸손이란 게 좀 없어요. 좋게 어찌 말하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막 생색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되게 잘했다. 이런 부분 되게 대단한데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 하는 또 성향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많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슈는 끊임이 없고 삼성전자 내에서도 업무 확장이 되고 있고 전 세계 지금 이런 이슈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늘어나는데 지금 비상경영 체계이기 때문에 한국인 관리자가 더 필요한데 안 뽑아주고요. 그래서 제한된 인원 내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과부하로 있는 추세지만 그만큼 현지 인력들의 그런 역량이 좀 더 커질 수 있게끔 계속 방향성을 주고 시스템화를 하면서 메꿔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여러 힘든 상황 속에도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오히려 그러한 이슈나 문제들이 더 현지인들과 가까이 가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쪽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저희 인천 랩넌트 교회에서 만약 그곳을 방문한다면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도 저도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중보해 주신 덕분에 저도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말씀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덕분이라고 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하는 게 제가 서두 없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이집트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시고 조금 더 구체화가 돼서 교회에서 만약에 방문을 하신다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그냥 듣고 그냥 이슬람 히잡 쓰고 뭐 그냥 그런 걸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실제로 와서 이들의 그런 삶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이슬람 문화의 신도들한테 높이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애티튜드, 본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리스펙트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하고 뭐 이런 죄 안 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하루에 5번씩 계속 기도를 하고 라마단 기간은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렇게 하고, 물론 문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 저는 되게 많이 반성이 됐거든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고 말은 하지만 은혜 받을 때 뿐이고 은연중에 내가 또 내 삶을 리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음이 많이 부족해지는 거를 이 친구분들을 통해서, 이 이집션들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슬람 문화, 그리고 중간중간 인프라 속에서 기도실 있고 막 모스크 있고 모스크도 한번 들어가 보고 하면서 그런 이슬람 문화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과 기도 제목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빈부격차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유층들이 사는 삶의 현장도 보여드릴 수 있고, 반대로 그 쓰레기 마을 포함해서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실감을 한두 시간 차이로 이동을 하면서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우리 삶에 대한 한국인으로서 살고 있는 이 형태, 한국이 참 감사한 나라구나, 인프라가 잘 돼 있구나, 그 안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거기서 많은 것들을 감사와 슬픔과 아픔과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시게 되면 그 목사님들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여기에서의 조금 더 선교사님들의 삶과 어려운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또 직장인이 보는 이집트와 선교사님들이 보는 이집트와 만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직장인들이 사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한국인들이 사는 삶들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여기 와서 무슬림만의 국가에서 있으면서 설교 말씀이 좀 바뀐 부분이 있다, 이제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막 아버지가 뛰쳐나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뛰어나갔다, 너무 기쁘니까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이집트 와보니까 이집션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느꼈던 건 얘네들은 그 복장이 길기 때문에 발목이 보이면 안 된대요. 발목이 보이는 건 수치인데 그 뛰어나갔다는 거는 뭐가 됐건 그 긴 옷을 입었을 때 뛰어나가면 발목이 보이잖아요. 수치나 그런 형식적인 문화,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너무 기뻐서 뛰어났다, 그 온도차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막 기뻐서 뛰어나갔다, 그런 느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에 그런 문화와 접해서 설교를 하는 부분들, 좀 더 현실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스토리들도 또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이 됐건 여기에도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내에서는 나름 대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민족이 많습니다. 밑에 수단, 옆에 알제리,
뭐 이렇게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난민들이 이집트로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부나 이런 부분들 보면 흑인 계열의 청소부들도 많아요. 베이비시터도 많고 대부분 나이지리아, 수단, 케냐 난민들이고 뭐 시간당으로 하면 한 3시간 일하는데 한 4,000원, 5,000원. 그러니 여기 있는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민족이면서 난민들도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좋은 조건들과 많은 것들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패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가운데서 나의 위치에서 내가 속한 직장이라든지 사회에 아니면 교육적으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랩런트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외부적인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본인이 좀 깨달을 수 있는 환경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슬람 문화 실제로 확인할 수 있고 빈부격차 볼 수 있고 선교사님들과 여기 있는 직장인들 통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난민들 포함해서 다민족을 볼 수 있고 정부 부패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어서 그래서 나는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로 조금 더 확장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 5가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지금 토요일 오후인데요. 너무 감사하고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 파송이 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장과 그 삶에 대해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고 이집트가 품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집사님 개인이 평생에 있어서 그곳에서의 그러한 직장생활 또 삶을 통해서 한 나라가 품어지고 거기서 했던 기도가 또 하나님을 울리는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그 나라에 좀 하나님의 복이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얻은 혜택과 많은 축복들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그 나라에도 저 생명의 복음, 생명나무가 심겨져서 이집션들이 다 그 열매를 먹고 다 살게 되는 하나님 만나는 운명이 바뀌는 참된 은혜가 그 땅에도 임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10개월 되셨는데 또 언제 한국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지속적으로 임마누엘 속에서 날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복음 안에서 세계를 보며 또 기도하며 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기영 집사님 그곳에 보내주셔서 아랍권에 이슬람권에 많은 문제와 빈부격차로 살고 있는 많은 인프라가 없고 힘든 그 나라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며 기도를 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경 집사님과 또 함께하는 또 청년들 또 교회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작은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정말 이집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하루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영 집사님이 언약 안에서 날마다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항상 이끌어 주옵소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선교사의 길을 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만간 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